후반기에도 전반기와 유사하게 다양한 분석 기법들도 배우고 데이터 과학을 둘러싼 다양한 아젠다들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3주, 9, 10, 11주차 동안에는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보도록 할 텐데 분류에는 사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분류하면 가장 생각나는 거 그리고 실제로 깊이 있게 배웠던 게 바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한 분류였습니다. 나무가 강력한 도구인 건 맞지만 유일한 분류 기법은 절대 아니에요. 분류를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할 수가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한 분류를 3가지 차원에서 3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테마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K 최근접 이웃, 영어로 표현하자면 KNN에 기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KNN 기법은 우리 당장 전반기 때 배웠습니다. 뭐를 위해 배웠죠? 그 시험이 지난주였죠? 예, 결측치 대체를 위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배웠다 보니까 KNN은 결측치 대체를 위해 태어난 기법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많이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고 얘는 원래는 사실 분류에 최적화된, 분류에 특화된 기법입니다. 다만 그게 결측치 대체도 잘 하니까 썼을 뿐이지. 그래서 사실 이 K 최근접 이웃이라는 기법은 분류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널리 쓰이는 기법인데 어떻게 KNN으로 분류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결측 대체는 어찌어찌 했는데 분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잠깐의 시간을 들여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재는 개편, 솔개는 매편. 데이터는 뭘까? 데이터는 이웃편, 네이버 편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어디냐?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제 위치를 표시해 드렸죠. 이렇게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저예요, 저. 자, 제 밑에 뭔가 있습니다. 뭔가 있는데 둘 중 하나예요. 제 발 밑에 보물이 있거나 지뢰가 있거나 마인이나 트레저 둘 중 하나입니다.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내가 내 발 밑에 뭐가 있는지를 맞춰보려고 해. 보물이라면 파야 될 거고 지뢰라면 피해야 될 텐데 내 밑에 뭐가 있을까? 이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이 데이터는 이웃편이다. 즉 이웃 친화적으로 생각하면 내 밑에 뭐가 있는지 간파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파란색 원주, 원의 둘레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 원둘레를 생각을 했을 때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가 있는 거냐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내 이웃 하나. 지뢰도 이웃이고 보물도 이웃인데요. 이웃 하나만 이렇게 찝은 겁니다. 자, 근데 이웃 하나를 찝었을 때 우연찮게도 그 이웃의 정체는 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데이터는 이웃편이라며. 그래서 내 이웃 한 놈을 보고 결정 내린 바로는 내 밑에 보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근시안적인 편협한 사고입니다. 원주를 조금 넓혀볼까요? 어떻게? 붉은색 원주로 넓히게 되면은 이 붉은색 원 안에 들어가는 이웃의 수는 나는 나니까 나를 빼고 셋입니다. 지뢰, 보물이죠. 그러면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내 밑에는 뭐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냐면 지뢰가 있지 않을까? 내 발밑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텍스트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푸른 원주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최근접 한 개 이웃을 기초에 판단하니까 보물이 있을 것이다. 내 밑에. 또는 붉은색 원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근접 3개 이웃을 비교하는데 지뢰, 보물 몇 대 몇? 2대 1이기 때문에 내 밑에 지뢰가 있을 거다라고 분류하는 거.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죠. 우리 이거를 KNN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측치 대체했던 그때와 논리 자체는 비슷해요. 결측치를 대체했던 그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체를 했지요? 나랑 가장 가까운 몇 놈, 이 가지는 속성의 평균을 내든 가중평균을 내든 해서 일단 나랑 가장 가까운 놈들이 누구인지 K개를 선별한 다음에 걔들의 평균을 때렸잖아. 얘도 똑같아요. 나랑 가장 가까운 한 놈, 너 보석이네. 나랑 가장 가까운 3놈, 보석, 지뢰네. 이렇게 다수결의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KNN이고 그때 K는 뭐다? 바로 최근접 이웃의 수가 되겠습니다. 말로 또 풀어서 써볼까요? K, nearest neighbor. KNN 기법은요. 우리말로는 K 최근접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 K개를 바탕으로 분류를 수행하는 기법을 뜻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데이터 분석 기법을 배울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입니다. 학습. 학습해서 나무 만들고 학습해서 학습용 데이터로 회계식 만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학습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때그때 거리 연산을 통한 분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사실 요거예요. 사람도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원본 데이터는 요거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뭘 학습합니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데이터가 시트 형태로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 우리가 언제가 되어서야 연산을 하냐면 나의 위치가 정해졌을 때 그때 돼서야 나랑 얘가 어느 정도 거리고 조금 에코가 있는 것 같죠? 이렇게 내 위치가 정해지고 나서야 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얘랑은 어느 정도, 쟤랑은 어느 정도, 얘랑은 어느 정도 해서 K개를 솎아내는 거잖아. 즉, 내 위치가 결정되고 나서 좀 곱상하게 표현하자면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고 나서 그때그때 거리 연산을 통한 분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는 학습용 데이터로 먼저 학습하고 검증한다.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때 배웠던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팝 퀴즈라고 할 것도 없는데 좌측과 같은 상황에서 K가 13일 때의 K 최근접 이웃 분류 결과를 보면은 왜 13일까? 얘 닷에 보면 13개거든요. 즉 K가 13이라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개 모든 이웃들, 가지고 있는 모든 이웃들 다 갖고 판단을 하라라는 겁니다. 원주는 사실상 무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원의 반지름은. 자, 그렇게 했을 때 분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밑에는 보물이 있을까요? 지뢰가 있을까요? 보물이 있을까요? 보물이 1, 2, 3, 4, 5, 6, 7. 지뢰가 6개. 7대 6으로 내 밑에 보물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냐? K가 1일 때, 3일 때, 13일 때 다 조금씩 다르지요. 내가 K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운명이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분류 기법이 바로 KNN이 되겠습니다. 시각적으로 여러분께 이해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띄워 놓았는데 X 변수가 여러 개더라도 거칠 것은 없습니다. 얘의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가로축 값, 세로축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지만 설령 x가 여러 개라 하더라도 우리가 유클리디안 거리 자체를 정의할 수는 있잖아요. x1의 차이제곱, x2의 차이제곱, x3의 차이제곱 다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x가 몇 개든 간에 우리 KNN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우리가 손도 풀 겸 파이썬 코드를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코드를 보고 나서 우리 타이핑할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 몇 가지를 불러올 건데 익숙한 것들부터 보겠습니다. 판다스랑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전반기 때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K-네이버 클래시파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분류를 수행할 때 얘를 분류기라고 편의상 약칭하거든요. 그래서 분류기,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혼동 행렬 이론적으로 열심히 계산해봤지만 코드로도 얻어야 되잖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내가 하나하나 뭐 이게 실제로 포지티브인데 맞았고 틀렸고 다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컨퓨전 매트릭스를 불러와서 빠르게 결과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뢰 보물 데이터는 제가 드렸습니다. 역시 평소와 동일하게 zip 파일을 열어보시면 treasure.csv가 있을 거고요. 혹시 zip 파일을 안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금 LMS에서 블랙보드에서 zip 파일을 받아주세요. week9 데이터라고 돼 있을 겁니다. 요거 좀 이따 제가 띄워 드릴 건데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호리존털, 버티컬,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궁금한 건 이거죠. 거기 밑에 지뢰가 있는지 보물이 있는지를 쫙 깔아드렸습니다. 그러면 내가 임의의 새 위치를 딱 던져줬을 때 내 주위 n개의 이웃, k개의 이웃을 보고 내 밑에 뭐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KNN이 되겠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보면은 조금 이따가 타이핑해 볼게요. 감이 오시겠지만 변수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분리? x와 y를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y고 그 궁금한 걸 맞히기 위해 투입되는 게 x들이잖아요. 궁금한 게 뭐죠? 내 밑에 보물이 있는지 지뢰가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즉 y가 마이너홀 트레저가 되겠고 그걸 예측하기 위한 x1과 x2로 호리존털, 버티컬이 쓰인다라는 거죠. 즉
이렇게 x, y를 구분 지을 필요가 있겠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스플릿 배웠으니까 지금부터는 트레인 테스트 한번 쪼개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칼질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를 바탕으로 분류기를 만든다? 학습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류기를 만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학습용 분리가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 의미에서의 학습과는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학습용이 실제 지도에 표시된 내가 알고 있는 지뢰 위치와 보물 위치인 거고 검증용은 사람 하나예요. 내가 띡 튀어나와서 내 밑에 있는 건 보물일까 지뢰일까? 또 다른 내가 띡 튀어나와서 내 밑에 있는 건 보물일까 지뢰일까? 그렇게 검증용으로 미리 몇 개를 빼놓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분리한 상태에서 KNN 분류기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 분류기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회귀에서 그랬던 것처럼 나무에서 그랬던 것처럼 공장 차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K-Neighbors Classifier라는 공장을 차리는데 여기에는 어떤 컨베이어 벨트 옵션이 들어가냐? 이웃수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Neighbors, 즉 내 주위 몇 놈을 보고 판단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편의상 그냥 세 놈이라고 잡았어요. 세 놈으로 잡았고 매트릭, 사실 점과 점 사이,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가장 익숙하고 편한 유클리디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fit을 한다. 그러면 학습용 데이터 대략 한 70, 80% 내지 되는 데이터로 KNN 분류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용 데이터에 적용해 보겠다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fit으로 분류기를 만들었으니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프레딕트로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궁금한 건 이거겠죠. 자, 그래서 검증용으로 빼둔 거를 바탕으로 검증을 했더니 몇 퍼센트 어큐러시로 잘 맞히냐라는 건데 여기서부터는 직접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파이썬 개발 환경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켜도록 할게요. 자, 오늘 데이터셋으로 제가 한 6개 정도 되는 파일을 드렸는데 일단 다 올리겠습니다. 자, 다 올린 상태에서 자, 처음부터 찬찬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야 될 텐데 판다스는 왜 부르는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조금 키워드릴까요? KNN 수행을 위한, 특히 KNN 분류 수행을 위한 K-Neighbors Classifier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 익히 알고 있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컨퓨전 매트릭스는 우리가 일일이 셀 필요 없이 곧장 혼동행렬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 인포트 구문들이니까 그냥 한 셀에다가 같이 적도록 할게요. df equal with csv, treasure.csv가 되겠고요. 한글이 없기 때문에 뭐 utf 이런 등등의 인코딩 옵션은 설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잘 불러와지나 한번 보기라도 할까요? 같이 따라오고 계시면 됩니다. horizontal, vertical 이 x에 해당하는 두 개의 변수 그리고 y에 해당하는 종속 변수 mine or treasure 내 밑에 보물이 있습니다. 지뢰가 있습니다가 나오는 걸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총 행수가 200개라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목이 나가서 자, x와 y는 아예 근본부터 다른 친구들입니다. 쪼갤 필요가 있겠습니다. x 따로, y 따로. dfx는 df의 두 개, horizontal, 뭐 i에로시 등을 써도 되지만 vertical. dfy는 df의 마지막 열이 되겠습니다. mine or treasure. 대소문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칼질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귀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겠다. 순서에 유의해야겠죠. X 트레인, Y 트레인, Y 테스트까지. 를 어떻게 나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해서 나누는데 X, Y.
뭔가 허전하긴 합니다. 이 뒤에 보통 뭐가 들어가지요? 테스트 사이즈라고 해서 얼마만큼의 퍼센티지만 검증용으로 솎아낼 거냐를 정할 수도 있고, 랜덤 스테이트,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무작위 난수를 던져줄 거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뭐 적어 볼까요? 테스트 사이즈. 테스트 사이즈는 여러분이 뭐 30%에서 왔다 갔다 보통 하는데, 우리는 편의상 0.30, 30%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0.30. 자, 그러면 우리 랜덤 스테이트 정하기도 전에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200개의 행이 있는 상태에서 굳이 B 30%를 따로 빼겠다? 그러면 몇 개의 행만 가지고 지도를 만들 거냐? 140개 가지고 KNN 지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0개, 30%는 어떻게 해요? 그 60개는 60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위치에 실제로 보물 혹은 지뢰 중 하나가 있어요. 있는데 모른 척하고 짜잔, 내 이웃 셋을 보니까 나는 뭘까요? 라고 60번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셈이다라는 거지요. 어찌됐든 60개를 빼고 랜덤 스테이트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연습 삼아서 0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은 결과를 원하시지 않는다면 숫자를 바꾸셔도 되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이 두 가지는 슬라이드에 없지만 제가 지금 추가해 드렸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공장 차리면 되겠습니다. KNN 공장을 차리면 될 텐데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이용해서 공장을 차리겠습니다. 어떤 옵션들이 들어갈 수 있느냐? KNN이면 K가 있어야죠. K는 N 네이버스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3으로 편의상 할게요. 매트릭은 우리가 익숙한 유클리디언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항상 하는 fit과 predict. 140개의 실제 지도, 실제 위치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테스트는 테스트용 셋에다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KNN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프레딕트를 해야 하는데 뭘 가지고 프레딕트 한다? 미리 빼둔 60개 놈들의 호리존털, 버티컬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에다가 뭘 넣어야겠어? 미리 빼놓은 60개 테스트 셋이고요. 호리존털, 버티컬, X입니까? Y입니까? X지요. 그래서 X 테스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괄호 안에 X 테스트를 넣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스플릿과 KNN을 맞게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왜 X 테스트냐? 아, 미리 빼둔 걸로 검증해야 되니까 30%에 해당하는 테스트. 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밑에 뭐가 있는지 알지만 모른 척하고 찍어보는 거니까 X값, 즉 가로, 세로, 좌표 가지고 예측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나오겠죠? 야, 내 주위 셋 이웃을 놓고 봤더니 나는 아무래도 보물이 밑에 있는 것 같아. 그 결과가 어디에 들어가야겠다? 세 변수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겁니다. Y 프레딕은 없는 변수입니다. 새로 만드는 변수고 얘가 바로 예측 60개 Y. 실제 60개 Y는 Y 테스트에 있지요. 결국 뭐다? 두 가지를 비교하면 된다. 실제 60개 Y인 Y 테스트와 예측 60개 Y인 Y 프레드. Y 테스트와 Y 프레드를 상호 비교하면 얘가 얼마나 똘똘한 모델인지 알 수 있겠다라는 건데 60개를 내가 쌍쌍바 비교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러왔던 우리 수업 통틀어서는 처음 써보는 것 같습니다. 컨퓨전 매트릭스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Y 테스트, Y 프레드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레이블즈를 적는데 이 레이블즈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그냥 2x2 매트릭스를 띡 던져두면은 뭐가 헷갈리냐면 어느 행이 뭔지가 헷갈려요. 1행이 보물인가? 2행이 보물인가? 헷갈리는 걸 막기 위해서 순서를 결정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편의상 그리고 요 두 가지로 순서, 레이블 순서를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타이핑할 시간 마저 드리고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했을 때 뭐가 나오나? 자,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마지막 줄에 외쳤기 때문에 에코로 돌아옵니다. 뭐가 돌아오냐면 혼동 행렬 그 자체가 돌아오는데 혼동 행렬의 값으로도 우리가 제대로 돌아갔다라는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29 빵빵 31를 모두 더했더니 예순이잖아요. 예순은 뭐다? 곧 30%로 빼놓은 행 개수이기 때문에 30%로 빼놓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맞게 돌아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마인 트레저 순이라며요. 마인 트레저 순인 거죠. 마인을 마인이라고 자신 있게 외친 게 29번인 거고 트레저라고 자신 있게 외친 게 31번이라는 겁니다. 틀린 건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그렇게 적당하게 조작을 했으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애큐러시는 100%, 1이 되고 에러 레이스는 0인 그런 KNN 분류기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제가 실제로 이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돌렸을 때 이렇게 29, 00, 31이 나오기 때문에 슬라이드와는 결과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민감도 특이도 복습 한번 해보시라고 드린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별건 없고 이 컨퓨전 매트릭스 자체를 복습해보라고 드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자, 없다면은 요 내용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NN이 분류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수행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쏠쏠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직관적인 분류 기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배우는 것들 중에서는 가장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분류를 하지만 회귀도 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의사결정나무가 분류도 하지만 회귀도 했던 것처럼 다시 말해서 내 밑에 다이아몬드, 지뢰 다이아 문제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무조건 다이아가 박혀있다라는 가정하에 내 밑에 다이아가 얼마짜리인가를 예측하는 거. 이건 순식간에 분류가 아니라 회귀 문제, 예측 문제가 돼버렸죠. 얘를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이웃이 2, K가 2입니다. 자연수 2, 2라는 가정하에 빨간 원주를 보면은 내 이웃은 100K짜리랑 300K짜리 둘이 있다. 그러면 내가 100K, 300K의 평균인 200K가 내 밑에 묻혀있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유니폼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그래도 가까이에 있는 놈이 훨씬 비싼 거니까 가중치를 부여하면 200K보단 더 비싼 게 내 밑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이거 뭐 하는 거죠? 결칙치 대체했던 그때랑 논리가 똑같습니다. 결국 KNN은 분류에서 시작하는 기법인데 정작 회귀도 이렇게 잘 수행하고 회귀를 수행하는 메커니즘을 보니까 야 이거 한 칸 비어있을 때 대체하는 용도로 쓸 수 있겠다. 라는 점에서 우리가 결칙치 대체로서 KNN을 미리 배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은 KNN에 특히 분류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손 한번 풀어보죠. 엑서사이즈 1 풀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텐데 델리 1.csv, 델리 2.csv를 제가 드렸습니다. 자, K는 5일 때 K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뭐를 할 거냐? 이 가정을 한번 검증해 볼 겁니다. 맛집은 맛집끼리 모여있고 평범한 음식점은 평범한 음식점끼리 모여있다. 라는 가정 하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두 물음에 답해 보시죠. 첫 번째, 델리1은 몽땅 학습용, 델리2는 몽땅 검증용으로 활용한다 라고 할 때 KNN 알고리즘을 돌려보시고 그 과정에서 어큐러시 값이 나올 겁니다. 물론 검증용 세트에 대한 어큐러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큐러시가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K가 5일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을 했을 텐데 이론적으로 5가 아니라 4일 때 무슨 문제가 벌어질지 한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질문 있다면 바로 손 들어주시죠. 자, 시간은 여기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게 얘는 학습용, 검증용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명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데이터를 나눠 쓰자라는 거죠. 그 부분만 좀 유의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빼고는 사실 있는 코드 재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를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그대로 붙여넣은 상태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안 한다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겠습니다. 함께 볼게요. DF를 가져오는데 뭐를 가져올 거냐? 델리1을 가져와서 우린 얘를 뭐로 삼는다? DF1으로 삼겠습니다. 두 개를 가져올 거니까 두 개를 불러와야겠네.
DF1과 DF2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1은 학습용, 2는 검증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보기 전에 어떻게 생겼는지 눈으로나 볼까요? 예, DF1은 horizontal, vertical, 맞집 or not, 맞집, not 이렇게 되어 있고 DF2도 유사한데 DF1이 140행, DF2가 60행으로 이렇게 7대3으로 나눠져 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 코드 중에서 살릴 건 살리고 버릴 건 버리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X와 Y가 나뉘냐? 나뉩니다. 그럼요. 맛집이냐 아니냐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Y 변수가 되겠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X1, X2 격으로 horizontal, vertical을 쓰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거랑 거의 똑같은 상황인 거죠. 즉 dfx는 그대로 dfy는 맛집으로 낫이 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유의할 거는 뭐다? 요렇게 df1은 원대로 xy를 나누어야 되고 또 2는 2대로 나누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통합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용, 검증용이 따로 놀기 때문에 df1은 원대로 xy 나누고 2는 2대로 xy 나누고 여기서 아마 좀 사소한 실수를 범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K 네이버 클래시파이어 분류기를 생성하는데 분류기 자체는 어디에 근거해서 돌아간다고요? 학습용 지도에 근거해서 돌아간다라는 거죠. KNN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겠어? 5를 K로 둔 채 유클리디언을 이용해서 공장을 차려놓고 아직은 데이터 안 넣었다. 언제 넣는다? fit에서 넣는다라는 겁니다. X와 Y를 넣는데 모두 트레이닝 셋에 있는 걸 넣어야 되죠. 어디 있다? 여기 있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실질적인 예측은 뭐를 가지고 하냐면 df2의 x를 가지고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좀 깔끔하지 않을까요? df2y를 실제로 아는데 예측 한번 내가 해보았어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랑 비교한다? 실제 y랑 예측 y를 비교하는데 레이블은 뭘로 할까요? 맛집 not 순으로 가면 좀 편하겠죠? 네, 이 정도면 더 건드릴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돌려봤을 때 자, 27, 셋, 8, 22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같은 거의 주작에 가까운 그런 데이터셋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인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어큐러시를 구하라고 했네. 전체는 당연히 60건이어야 됩니다. 실제로 더했을 때 60건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 올컨이 맞은 게 49건, 틀린 게 11건인 것 같습니다. 즉 1번에서 구하고자 하는 accuracy 값은 60분의 49가 되겠고요. 대략 0.813 이렇게 될까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2번 K의 값이 5가 아니라 4일 경우 이건 코딩 문제가 아니라 이론 문제인 것 같아요. 4일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점 아무거나 하나만 말씀해 보실까요? 뭐가 문제예요? 5가 아니라 4면? 뭐가 문제일까요? 좋습니다. 근데 사실 의도했던, 그러니까 좋은 접근인데 의도했던 거는 5랑 4가 가지는 결정적인 차이였거든요. 4가 있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좋은 접근이긴 합니다.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맞는 얘기이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의도했던 정확한 정답인 게 우리가 K가 5이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5개의 이웃이 분명히 내 주위에 있을 거고 걔들은 몇 대 몇? 5대 빵으로 맛집이든 4대 1로 맛집이든 3대 2로 맛집이든 2대 3으로 안 맛집이든 1대 4로 안 맛집이든 0대 5로 안 맛집이든 이 6가지 케이스 중 하나가 반드시 성립한다라는 거죠. 근데 K가 4 혹은 6, 8, 10, 12 등등인 경우 즉 K가 이븐 넘버인 경우에는 3대에 3,
2대2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물론 대안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무작위로 결정을 한다든지 무작위는 너무 나이브하니까 무작위가 아니라 거리를 고려한다든지 등등의 방법은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다? 우리가 배운 KNN 메커니즘에 따를 때에는 이분 넘버인 경우에는 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KNN에서 K는 홀수를 취한다. 우리가 괜히 폼 내려고 여기서는 3, 이론에선 3, 엑서사이즈에선 5를 택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도 홀수를 택하는 게 여러모로 두 클래스인 경우엔 편하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다면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확률과 나이브 베이즈 분류에 대해서 볼 건데 나이브 베이즈가 분류 기법의 이름이에요. 나이브 베이즈라는 기법을 테마 2 내내 볼 건데 그 과정에서 이 사후 확률이라는 개념을 나이브 베이즈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후 확률 그리고 NB 분류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먼저 볼까요? 보통 NB로 많이 축약을 합니다. 나이브 베이즈는요. 사후 확률을 계산해서 그 값에 기초하여 우리가 분류를 수행하는 방법을 일컫겠습니다. 자, 전제가 있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거예요. 수업 후반부에 한 번 더 언급을 드릴 건데 무슨 전제가 따르냐? 각 독립 변수가 확률적으로 상호 독립, 인디펜던트하다는 가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실책, 일선발 등판, 선취점, 홈런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이브 베이즈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베이즈가 아니라 나이브 베이즈인 이유가 그거예요. 저 가정이 대충 맞겠지 싶어서 이렇게 순진하게 독립적인 확률을 계산하는 그게 바로 나이브 베이즈 기법이 되겠습니다. 통계적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는 건 우리 수업 수강하는 분들의 배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안 들어갈 거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수준까지만 볼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고려대학교 야구부의 가상 데이터를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아니고 가상으로 고려대학교 야구부의 10게임 데이터를 이렇게 맹글어 놨습니다. 고려대학교 야구부 기준입니다. 즉 상대는 상대인 거고 우리 야구부 기준으로 우리 팀이 실책을 범했나? 5. 맞다고 기록한 겁니다. 1게임에서 실책이 있었는데 우리 팀 1선발이 나왔나? 2선발, 3선발인가 봐요. 우리 팀 선취점 얻었나? 그렇대요. 우리 팀 홈런은 못 쳤대요. 그 결과 우리 팀이 상대를 꺾었다라는 게 게임 1, 1행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0개의 행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3행의 경우에는 실책했고 1선발 없었고 선취점 얻었고 역시 똑같이 홈런 안 쳤을 때 얘는 승리, 뭐 XOX 패배, XXO 승리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10경기 중에 승률이 어떻게 될까요? 세보라는 거겠죠? 승률이? 좀 눈이 침침하신데 승률이? 예. 여러분 저보다는 눈이 초롱초롱할 것 같은데 0.6입니다. 야구에서는 보통 6할이라고 하죠. 승리가 6번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 내에서는 6할, 60%의 승리, 40%의 패배를 기록한 셈이 되겠습니다. 자, 나이브 베이즈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묻는 질문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런 형태의 질문을 묻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실제로 대결이 있었다고 하죠. 그 최강야구 팀이랑 고려대학교 야구부랑 대결을 했다고 하는데 혹시 보러 간 분 계십니까 여기? 한 명도 없나요? 예. 사실 함정수였습니다. 그 저희 시험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보러 갔다라는 거 시험 준비를 농담입니다. 아무튼 예 경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내가 경기 결과는 못 봤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승패를 모르는데 이 경기에서 우리 고려대학교 야구부 기준으로 실책을 했고 1선발은 안 나왔다고 합니다. 선취점은 얻었고 홈런은 못 쳤대요. 그 상황에서 내가 앞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나이브 베이즈 접근법으로 판단했을 때 최강 몬스터즈를 대상으로 승리를 했을까 패배를 했을까 진실은 저 너머에 있지만 직관을 갔어야 알겠지만 이걸 한번 판단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나이브 베이즈 분류 기법을 쓰는데 그때 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요? 사후 확률 계산 결과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라는 거죠. 이때 사후 확률 영어로는
posterity probability가 될 텐데 요거는 어떤 확률을 의미하냐? 요 확률인데 이 바는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확률 파트에서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 바는 조건부 확률을 의미하겠습니다. 어떤 조건? 이 조건이 성립됐을 때 얘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조건이잖아요. 을 때니까. 그래서 뒤가 조건, 앞이 구하는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사후 확률이 몇 가지입니까? 뒤는 엔드 조건이니까 5월가 아니에요. 지금 사후 확률을 제가 사실상 몇 개를 한 줄에 쓴 거죠? 두 종류인가요? 고려대학교가 이런 상황에서 승리했을 사후 확률이 승리 사후 확률이 되는 거고요. 고려대학교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패배했을 확률이 패배 사후 확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직 공식은 안 봤어요. 근데 계산을 했더니 승리 사후 확률이 73%래. 패배 사후 확률은 당연히 27%겠죠. 그러면 내가 직관을 안 갔지만 최강 야구단 상대로 어떻게 한 걸로 예측한다? 승리한 걸로 예측하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클래스가 이렇게 이진이든 여러 개가 있든 간에 모든 클래스의 사후 확률을 다 늘여놔. 다 계산을 해. 그 다음에 가장 대빵인 놈일 거다라고 추측하는 게 나이브 베이즈다라는 겁니다. 팝퀴즈에 대한 답이 나왔죠. 어떻게 사후 확률을 이용하는가? 다 계산해서 가장 높은 클래스를 채택한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지레 짐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테마는 뭐만 하면 끝나? 승리 사후 확률, 패배 사후 확률, 원리는 같습니다. 이걸 계산하는 원리만 익히면 끝난다라는 건데 그건 잠시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0분 쉬었다가 4시 1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브 베이즈 정의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10게임의 데이터 각각이 클래스, 즉 승리했는지 패배했는지의 여부와 그 클래스를 예측하는 데 활용되는 다양한 변수들의 정보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나이브 베이즈가 보통 파악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10게임의 데이터를 학습해요. 그리고 낯선 게임, 즉 Y를 모르는 새로운 게임이 주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얘는 클래스가 승리 클래스일지 패배 클래스일지 결국 구분하고자 하는 게 승리냐 패배냐 기 때문에 승리 사후 확률, 패배 사후 확률을 비교해서 더 높은 쪽에 손을 들어주자라는 겁니다. 즉 승리 사후 확률 계산, 패배 사후 확률 계산하는데 그때 사후 확률의 정의는 다 똑같습니다. 제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렸으니까 이럴 뿐이지 다른 상황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될 수가 있어요. 고려대학교가 승리, 패배했을 확률 각각 두 가지 다 정의할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정의할 수 있는데 요 뒤에 조건은 고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그대로 승계한 겁니다. 실책 있고 일선발 등판 안 했으며로 바꿔야겠네요. 선취점 얻었고 홈런 못 쳤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아예 둘 중 하나를 오탈자로 수정해야 되는데 일선발이 등판했다라고 가정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오탈을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오타가 있었네요. 1선발 등판했다는 5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555X인 겁니다. 555X가 되겠습니다. 강의 자료에 저 위에 파란 표를 555X로 정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실책이 있었고 1선발 등판했고 선취점 얻었고 홈런 못 쳤을 때 그 뒤에 내용도 동일하겠습니다. 저 X만 1선발을 5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승리 사후 확률, 패배 사후 확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두 가지를 계산해서 누가 더 센지만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냥 계산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뒤에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얘를 그냥 얻는 것, 즉 승리 사후 확률 또는 패배 사후 확률을 그냥 그대로 얻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브 베이지의 정의에 입각해서 어떤 성질을 쓰느냐,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이브 베이지의 정의 중 하나가 뭐였죠? 우리가 어떻게 정의 내렸냐면은 각각의 변수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움직인다.
그 가정이 성립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식이 말랑해져요. 왜? 곱해야 하는 숫자는 늘어나지만 저 거대한 4개의 조건 덩어리가 각각 띄어져 버렸기 때문에 밑에가 훨씬 계산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명심해야 될 건 제가 여기에 이꼬르 기호를 안 썼어요. 얘는 비례, 정비례라는 뜻의 기호인데 비례한다는 맞지만 이꼬르는 틀린 말입니다. 그 점 명심해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나중에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분리할 수 있느냐? 일단 왼쪽 거, 이 바의 왼쪽에 있는 거를 앞으로 당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즉 고려대학교가 승리할 확률을 따로 뗄게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어요? 저 4가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저 콤비네이션을 하나하나 뜯는 게 핵심이라고 했지요. 어떻게 뜯냐? 순서를 바꿔서 뜯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조건과 실제의 순서를 뒤집은 다음에 조건들을 하나하나 떼면 그게 곧 곱셈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하나 떼면 실책이 있었을 확률, 1선발 나왔을 확률, 선취점 있었을 확률, 홈런을 못 쳤을 확률로 나눌 수가 있겠고 뒤집었으니까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승리했을 때가 되겠죠. 항상 조건부 확률은 뒤가 조건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얘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계산할 수 있느냐? 어디다가 계산하는 게 좀 좋을까? 스크린을 아예 올려서 계산을 해볼까요? 예. 자, 이 상태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는 어렵지만 밑은 쉽다. 고려대학교가 승리할 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쉬는 시간 직전에 제가 언급 드렸던 것 같아요. 10경기 중에서 우리 승리가 6경기인 걸 직접 셌지요. 그 말인즉슨 승리할 확률이 10분의 6으로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분을 따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뒤에 숫자가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때 한 번에 하는 게 편해요. 10분의 6이라고 나타낼게요. 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것도 쉽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승리했을 때 실책이 있었을 확률인데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큼직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승리 데이터랑 패배 데이터를 따로 솎아냈어요. 슬라이드에 그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승리한 6경기 데이터만 따로 끄집어낸 겁니다. 실책이 있었을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했을 때는 총 6경기입니다. 즉 6분의 머시기가 될 텐데 그중에서 실책이 있던 경기가 몇 경기입니까? 승리한 6경기 중에? 3경기죠. 그렇기 때문에 6분의 3이 되겠고 마찬가지 논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승리했을 때 1선발이 등판했을 확률. 이게 슬라이드가 자꾸 움직이는 거죠. 예.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 1선발이 등판했을 확률은 동그라미를 계산해 보니까 1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취점을 얻었을 확률인데 선취점이 5인 게 역시 3개고요. 홈런을 못 쳤을 확률이니까 X를 세야 될 것 같습니다. X. 어차피 3대 3이네. 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뭐냐? 얘가 정확한 확률은 아닙니다. 사실 얘가 승리 사후 확률 그 자체일 수는 없는 게 지금 0점 몇을 계속 곱하니까 되게 숫자가 작겠죠. 그래서 적어도 얘가 전체 확률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비례하는 게 알려져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표현 가능하다? 10 곱하기 6에 약분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요건 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얘를 계산하면 얼마? 3, 6이 2로 가겠고요. 몇 분의 몇일까요? 80분의
1일까요? 80분의 1이 승리 사후 확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뭐다? 80분의 1 K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가 비례식을 따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80분의 1이면 패배 사후 확률이 80분의 79라는 거야? 그렇게 클 리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80분의 1 K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 미리 담아둘게요. (80분의 1K라고) 저장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요.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패배로만 모든 글자를 바꿔주면 되는데 바꿀 거면 다 바꿔야 되지요. 즉 여기 패배뿐만이 아니라 뒤에 조건들도 패로 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어디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 패배한 4경기 데이터셋에서 논의를 이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가장 쉬운 거, 고려대학교가 패배할 확률은 10분의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몽땅 다 4분의 뭐씩이겠죠? 실책이 있었을 확률은? 좋습니다. 4분의 1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1선발이 등판했을 확률은 4분의 1. 선취점을 얻었을 확률도 4분의 2군요. 네. 홈런을 못 쳤을 확률은 4분의 3인 것 같습니다. X를 세야 되니까. 자, 얘도 약분을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10분의 4는 5분의 2.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날릴 게 있나?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군요. 얘는 몇 분의 몇일까요? 분자는 3일 거고. 얼마일까요? 분모가. 5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는 320인 것 같습니다. 320분의 3 K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례를 활용할 때에는 둘이 비례 개수가 동등하다라고 두는 게 편할 겁니다. 그래서 320분의 3K 이렇게 K로 놨을 때 요렇게론 표현이 가능하겠는데 얘 뭔가 320, 80이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K는 그냥 상수 취급이니까 K 프라임 형태로 표현하자면 양변이라고 하기에는 위아래지만 위아래 320씩 곱했을 때 얘는 2 될 거고 얘는 2 될 겁니다. 결국 승리 사후 확률 대 패배 사후 확률의 비가 몇 대 몇? 4대 3인 겁니다. 그러면 실제 승리 사후 확률, 비례식 말고 진짜 배기 승리 사후 확률은 몇 분의 몇이에요? 좋습니다. 4K, 3K니까 4대 3인데 합이 1이어야 되잖아. 내가 승리를 했을 수도 있고 패배를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승리 아닌 패배니까 무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7분의 4, 7분의 3.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7분의 4, 7분의 3이 되겠고 우리는 직관을 안 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관을 한 사람처럼 예측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가 승리했을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방송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7분의 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승리했을 거라고 예측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결국 여기서 확장한다면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진 분류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의 그 VIP 등급을 예측하려고 해. 골드 회원인지 다이아 회원인지 플래티넘 회원인지. 그러면은 얘는 3지, 3지 선다 분류인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사후 확률을 몇 개 계산하면 돼? 동일한 논법으로 3개 계산해서 비례식 똑같이 세운 다음에 세 사후 확률 중 가장 맥시멈이 뭐냐? 그 클래스를 택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나이브 베이즈 논법 하나로 굉장히 많은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궁금보다는 의문스러운 점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좀 지우개를 쓸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먼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질문인데 여러 개의 확률을 곱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까지 곱하면서 특수한 상황이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 0을 곱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0이 왕왕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패배했을 때 1선발이 등판한 경기가 한 경기도 없다고 쳐.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4분의 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률을 곱하는 과정에서, 독립 과정에 따라 확률을 곱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확률 중 하나가 0이 돼버리고 우리 0에는 뭘 곱하든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값이 0이 돼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후 확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죠. 자, 이런 상황 분명히 등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셋이 작고 변수가 많을 때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 줄 수 있냐? 한글로는 라플라스 보정이라고 하는 라플라시안 코렉션을 우리가 도입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리가 아주 간단해요. 0인 게 문제잖아요. 4분의 0 이런 값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6분의 0. 그러면 분모와 분자에 미세한 값을 좀 더해주세요. 어떤 값은 괜찮으니까. 예를 들어 4분의 0이 말썽이야?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4 더하기 0.3분의 0 더하기 0.3 이라고 하면은 곧 죽어도 0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모든 값, 이 모든 값이 정확히 뭔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분모 분자의 일정 값을 다 더하는 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조건부 확률들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얘가 0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클래스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 지금 우리가 푼 문제 기준으로는 하나, 둘, 셋, 넷 요 4개의 분리된 조건부 확률들에 대해서 사이좋게 뭔가를 더하라라는 게 라플라스 보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0이 발생한 그것만 더하면 안 돼요. 모두를 더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0이 없더라도 라플라스 보정을 한다라고 천명한 이상 모든 분리된 조건부 확률들의 동일한 값을 분모 분자에 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보정을 빡시게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더하는 값이 10, 20으로 세다. 실제로는 그럴 일이 없지만 그렇게 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원본 데이터셋을 좀 왜곡할 개연성이 높은 거고 반대로 0.1, 0.2 정도로 미세할수록 보정이 약하게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문은 좀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빨간색 의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스크린을 내려서 논의를 이어갈게요. 첫 번째로 여러 개의 조건부 확률을 곱하는 과정에서 0이 등장할 수가 있다. 왕왕 벌어질 수 있는 문제라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는 라플라스 보정을 쓴다. 모든 조건부 확률에 공평하게 분모 분자를 덧셈 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값이 커질수록 좀 왜곡이 세진다라는 거고요. 변수들이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나이브 베이즈를 썼습니다. 아주 대전제. 나이브라는 낱말의 존재 이유와도 같은 전제였어요. 근데 이게 맞나요? 다시 말해서 야구에서 고려대학교 팀이든 어디 팀이 됐든 간에 실책이 있다라는 변수랑 1선발 나왔다라는 변수랑 선취점 얻었다라는 변수랑 홈런 쳤다라는 변수 다 각각 경기의 양상을 서로 다른 측면에서 나타내는 거죠. 이 변수들이 독립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당장 요 사례, 많고 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당장 요 야구 경기만 보더라도 사실 이 야구라는 스포츠가 잘하는 팀이 다 잘하지 않습니까? 타격이 되는 팀은 투수도 막 방어율이 낮고 막 그러고 반대로 뭐 제가 이 고척에 있는 K 모 팀의 팬인데 이 팀은 타격이 안 되면 투수도 망하고 불펜도 터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변수, 야구에 있어서도 이렇게 변수 간의 독립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서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적합한 가정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하냐? 이걸 왜 쓰냐? 이거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MB 분류기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정에도 불구하고 왜 쓰냐면 간편하고 빨라서 그렇습니다. 산식이 명확하고 우리야 조금씩이 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좀 귀찮은 그런 계산 과정들이 있었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귀찮은 정도도 아닌 그냥 아주 간단한 계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편하고 빠르게 분류를 수행한다는 이점으로 인해서 이런 조금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가정에도 잘 쓰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셋도 드렸으니까 이거 파이썬으로 돌려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돌릴 시간 따로 드릴게요. 지금은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자, 나이브 베이즈 역시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사이클런을 쓰는데 여기에 베르누이 NB라는 게 있습니다. 베르누이 NB가 있다면 다른 NB도 있나요?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베이스볼.csv에다가 제가 몽땅 다 넣어드렸습니다. 10개 게임의 학습 데이터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베이스볼.csv를 좀 이따가 같이 열어볼 거고요. 그 상태에서 XY 역시 쪼개야 될 것 같네요. 게임 리절트와 나머지 예측 변수들을 따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베르누이 NB 분류키 얘도 역시 공장을 차려야 되겠는데 얘는 공장에 들어갈 만한 옵션이 알파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알파는 제가 직접 언급은 안 드렸거든요, 오늘. 근데 뭔가 유추는 가능할 것 같아. 알파가 뭘까요? 뭔가 결정할 만한 게 딱 하나 있었는데 알파가 뭘까요? 보정값 좋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분모 분자의 사이좋게 뭘 더하냐? 0.1을 더하냐? 1을 더하냐? 20을 더하냐? 그때의 보정값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알파가 그 보정값이 되겠습니다. 0이면 안 보정하겠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안 보정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 계산한 결과 애초에 보정이 필요 없다는 거, 0이 안 나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실 실제로 0을 넣는다 하더라도 얘가 1, 2, 마이너스 19, 10의 마이너스 19승과 같이 아주 미세한 값을 투입해서 계산을 하긴 합니다만 그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핏을 하면 되겠죠? 아직 데이터를 넣지도 않았으니까 10경기의 X, 10경기의 승패를 각각 핏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고려대와 몬스터즈의 대결의 데이터만 알고 있을 때, 즉 에러 피처 스코어 홈런만 알고 있을 때 승패를 맞춰보겠다, 직관을 안 해도 맞춰보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 노상 그랬던 것처럼 fit 말고 predict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한번 돌려볼까요? 파이썬 개발 환경을 켜도록 하죠. 저도 여러분과 함께 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쓸 파일은 KU vs 몬스터즈가 되겠고 그리고 baseball.csv 이 두 가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보죠. 이번엔 코드가 길지도 않습니다. import pandas as pd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scikit-learn에서 나이브 베이즈를 제공하는데 한 가지가 아니다. 우린 그 중에서 베르누이 나이브 베이즈를 쓴다. with CSV 익숙한 이 구문을 활용해서 baseball.csv를 불러오고 잘 불러와졌는지 눈으로 한번 보기나 할게요. 10게임 각각 실책을 했나, 투수가 1선발인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게임 리절트에서 1은 승리, 0은 패배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dfx와 y를 쪼개도록 하겠습니다. 왜? 근본이 다르니까. 우리는 y, 즉 게임의 승패를 예측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즉 에러도, 피처도, 스코어도, 하다못해 홈런까지도 다 X다라는 거죠. 그죠? 제물 변수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공장을 차리겠습니다. 베르, 누, 이, NB 공장을 차리는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알파 값 정도는 지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우리는 어차피 0이 안 곱해진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알기 때문에 안 보정할게요. 여러분이 실무에서 쓰실 때는 보정값을 조금이라도 넣는 게 아무래도 안전하겠죠. 자, 그 상태에서 fit과 predict를 순차적으로 하겠습니다. fit은 뭐에 대해서? 10게임에 대해서. 그리고 predict는 뭐에 대해서? 한 게임. KU vs 몬스터즈에 대해서. 근데 KU vs 몬스터즈가 제가 CSV를 하나 더 드렸어요. 이거 어차피 그냥 사실상 한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 프레임을 그냥 만드셔서 바로 집어넣으셔도 되거든요. 그게 좀 덜 귀찮으시라고 CSV를 따로 드렸습니다. 에러부터 홈런까지 딱 결과 빼곤 다 있어. 얘를 불러오겠습니다. with CSV를 이용해서 고려대 vs 몬스터즈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y predict, 즉 내가 승리했을지 패전했을지 예측하는 결과는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나이브 베이즈의 predict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코드가 길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목할 부분들은 이렇게 NB를 만드는 과정, NB 공장을 차리는 과정에서 보정값을 넣을 수 있다. 실수 보정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랑 이 fit과 predict를 독립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 잠깐 타이핑할 시간 더 드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작성하셨으면 바로 실행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실행을 눌렀는데 그 결과 원인 창만 뜨고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뭘 출력하거나 보여달라고 안 했거든요. 뭐를 보는 게 제일 좋을까요? Y predict, 결국엔 내가 승패를 찍어 맞히는 게 중요했으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신 대로 Y predict을 직접 꺼내 보는 게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꺼내 먹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array에 딸랑 1 하나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array 1이라는 거는 y predict, 즉 1일까 0일까라고 때려 맞힌 결과가 1이다라는 건데 우리 1 방금 전에 뭐인 거 논의했죠? 승리라는 거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승리라고 얘를 결정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포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많고 많은 MB 중에서 우리가 굳이 베르누이 MB를 택한다. 그 이유는요. 얘가 베르누이 분포에 기반한 나이브 베이즈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브 베이즈가 사실 여러 방면으로 다 가능해요. 심지어 이렇게 0-1, 0-1 홈런을 쳤다 못 쳤다 일선발이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런 게 아니라 수치형 피처를 가지고도 우리가 나이브 베이즈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많고 많은 나이브 베이즈 중에서 0과 1로 딱 갈리는 나이브 베이즈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베르누이 NB를 채택한 겁니다. 우리 확률론에서 베르누이 분포가 0, 1, yes, no에 대한 분포를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 변수들이 모두 yes, no, yes, no. 일선발이 나와 안 나와 홈런을 쳐 못 쳐. 0과 1인 경우에는 베르누이 분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상황에서 입력 변수들이 이진이 아니라 단순 범주 형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오늘 여기서 코드로 다루진 않았지만 카테고리컬 MB를 자유롭게 똑같은 방식, 코드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자유자재로 여러분이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마디 첨언을 하고 엑서사이즈로 넘어가자면요. 이 베르누이 NB라는 건 입력 변수가 이진 형태인 경우에 활용하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오늘 배운 요 예시를 머릿속으로 조금만 활용하면은 이 사람 VIP 등급이 골드일까, 플래티넘일까, 다이아일까, 3지 분류도 가능하다고. 자, 그럼 얘는 이진이 아니라 3지 분류이기 때문에 카테고리컬 MB 써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베르누이 MB라는 건 입력 변수, X가 이진이냐 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방금 전 그 사례는 뭐죠? 입력 변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결과 변수, 클래스가 3지냐 2진이냐 문제잖아요.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클래스는 몇 종류든 간에 입력 변수만 다 2진이라면 베르누이 MB를 똑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헷갈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이 문제 풀 시간 한번 가져볼까요? 지속적으로 스팸 문자에 시달리던 다원이가 아래 정보를 토대로 MB 분류기를 고안해냈습니다. 전체 문자 중 스팸 문자의 비율은 60%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자가 스팸일 때 그 문자가 배팅이라는 말을 포함할 확률은 90%라고 합니다. 스팸 문자가 10통 있을 때 9통에는 배팅이 있는 거고 한 통에 배팅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논법, 스팸이 아닐 때 문자가 배팅을 포함할 확률은 20%라고 합니다. 자, 그때 가와 나 가 각각 스팸인지 아닌지 한번 NB 분류기, 이 다원이의 NB 분류기의 기초에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한 배팅 지금 가입하면 누가 봐도 스팸 같은데 가가 NB 하에서 스팸으로 분류되는지 또 나는 NB 하에서 스팸으로 분류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치챈 분들 계시겠지만 이 문제는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론적으로도 풀 수가 있고 코드로 굳이 짜서 풀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방식이든 괜찮습니다. 저는 해설은 이론 측면에서 해설을 드릴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괜찮으니까 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판단을 넘어서 사후 확률도 좀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조금만 바꿔도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배우는 분들 기준으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가 각각 스팸으로 분류되는지 아닌지 사후 확률에 기반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볼게요. 중요한 건 뭐다? 결국 스팸이냐 마냐를 결정하는 주된 변수는 마치 홈런과 실책 등의 여부로 판가름했던 방금처럼 지금은 배팅 포함 여부가 되겠습니다. 가는 길게 나와 있지만 결국 저 배팅이라는 낱말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배팅이 포함된 상태에서 사후 확률을 계산해서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후 확률식 복잡하게 외울 필요 없이 일단 뭐부터 생각한다? 어떤 사후 확률을 계산해야 하는지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식이 분명해져요. 우리 야구 문제에서 뭔 사후 확률을 계산했더라? 승리했을지 여부가 너무 궁금한 거니까 승리 사후, 패배 사후를 계산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너무 궁금해요? 스팸일지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지. 배팅은 어차피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스팸일지 말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에서 두 가지를 구하면 된다. 첫 번째, 스팸 사후 확률을 생략할게요. 스팸 사후 확률 계산하고 같은 방식으로 비스팸 사후 확률. 둘이 맞대결을 붙여서 더 큰 놈 손을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스팸 사후 확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에 입각했을 때에는 얘가 뭐다? 정직하게 정의 내리면 돼요. 배팅이 포함됐어. 지금은 배팅이 포함된 상태죠. 그러니까 배팅이 포함됐다. 상태에서 우리가 자, 요거를 계산하는데 이게 어려웠다니까?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일단 앞에 놈을 뺐어요. 대략적 프로세스만 기억하면 여러분이 몇 번만 연습해보면 금방 이거예요. 앞에를 먼저 뺐습니다. 계산하기 편하라고. 얘를 어떻게 했다? P 스팸 맞음. 을 뺀 다음에 그냥 뺍니까? 아니지요. 빼고 나서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은 상태에서 여러 갈래로 찢었는데 얘는 지금 찢을 필요가 없어. 다행이야. 왜? 배팅 한 키워드밖에 없으니까. 결국 뒤집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 배팅 있음, 스팸 맞음. 순서가 뒤집힌 겁니다. 이 두 가지 다 계산할 수 있나요? P 스팸 맞음은 몇 %입니까? 얘 얼마죠? 10분의 6인가요? 0.6이겠죠. 왜? 전체 중 스팸 맞는 비율이 60%라며. 이 될 거고 스팸이 맞는 문자에서 배팅이 있을 확률 제가 드렸나요? 몇이죠? 그죠? 0.9라고 대놓고 드렸네. 뭐야? 식만 잘 이끌었더니 계산이 순식간이죠? 0.54가 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얘는 0.46, you win 아니라고 했습니다. 얘는 항상 뭘 고려해야 된다? 비례식이라는 걸 고려해야 된다. 자, 비스팸 사후 확률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게요. 얘는 어떻게 구한다? 똑같습니다. 조건은 동일해요. 배팅이 있는 메시지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한다? 마찬가지로 P 스팸 아님을 따로 뺀 상태에서 곱하기 순서를 엎었습니다. 배팅 있음, 스팸 아님. 모두 드린 데이터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팸 아닐 확률 0.4가 되겠고요. 스팸이 아닌 문자가 배팅을 포함할 확률은 대놓고 드렸네요. 20%라고 했습니다. 곱이 2 되겠습니다. 뭐 복잡하게 1로 이렇게 치환하고 할 거 없이 누가 봐도 스팸 사후 확률이 더 앞선다. 이 문제, 가의 답은 스팸으로 분류하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논법으로 나에 대해서도 계산이 가능하겠고 참고로 나의 답은 스팸이 아닌 걸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해보시기를 바라요. 스크린을 다시 내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근데 제가 시작은 야구로 했고 여러 가지 사례가 다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분류 문제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었는데 왜 굳이 이 스팸 메시지라는 요걸 가지고 문제를 드렸을까? 실제로 스팸 메시지,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데 이 나이브 베이지 분류기가 실무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투박해 보이고 어찌 보면 직관적이고 단순해 보이지만 이 분류기가 실제로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스팸 문자, 스팸 메시지를 분류할 때는 NB 스팸 필터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쓰여요. 여러 가지 키워드를 바탕으로 통계가 있을 테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이건 스팸 메일이다, 이건 아니다 라고 분류하는 게 실제로 쓰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좀 일찍 쉽시다.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53분부터 로지스틱 회기 세 번째 테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3분에 뵙겠습니다. 자, 저희 남은 내용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R 안 찍으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에 대해서 살펴보고 간단히 마무리를 지어 볼 텐데 우리가 사실 회귀와 분류 문제는 아예 동떨어져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왜? 분류는 기다 아니다 또는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다 이렇게 딱딱 나누어지는 NG선다형 구조인 반면에 회귀는 내가 어떤 값일 거다라고 연속형 값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을 아예 별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회귀식 자체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 이 구조가 너무 좋아서 상수항 그리고 세타1 x1, 세타2 x2 이렇게 점점점 이어지는 즉 x 변수와 그에 대응하는 세타 개수 가중치가 붙어있는 요 회귀식 자체는 유지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정작 분류는 수행하고 싶어. 자, 이게 사실 쉬운 논의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y값이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내신 평균 등급에는 1부터 9까지의 제약이 있고 모의 원점수 총점에는 0부터 300까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y가 대충 어느 정도 범위로 수렴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회귀식의 계산 결과, 산식의 결과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분류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딱 컷오프를 띡 삼아 예를 들어 150 미치면 yes, 150 미면 no 이렇게 하기에도 컷오프를 어떻게 설정할까가 굉장히 두루뭉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귀식이라는 거는 그대로 가져가되 뭘 하고 싶다? 범주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고 싶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러자는 겁니다. 우리가 고객 A가 4G를 쓰고 46살이고 어떻게 했을 때 타 통신사로 도망갔다. B는 도망갔다. C는 유지했다. 이 문제를 회귀식으로 풀자라는 겁니다. 우리 이 문제 회귀식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뭘로 풀었죠?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를 이용해서 풀었다 이 말이지. 근데 얘를 회귀로 풀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먼저 논의해야 할 개념이 오즈라고 부르는 승산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승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즈라고 하는데 이 오즈는 산식이 간단해요. 특정한 사건이 안 발생했을 확률에 발생했을 확률을 분자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한 번 굴렸어요. 6이 나오는 사건이 있겠죠. 자, 그럼 6이 안 나올 확률, 즉 이게 안 터질 확률은 6분의 5입니다. 그리고 이게 터질 확률은 6분의 1이지요. 즉 6이 나타나는 사건에 대한 오즈, 승산은 6분의 5 분의 6분의 1 해서 5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좀 뜬금이 없습니다. 아니 확률이면 확률이고 승산이면 승산이지. 왜 이 얘기를 뜬금없이 이 로지스틱 회귀에서 꺼내느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귀라는 거는요. 결국 본질은 뭡니까? 본질은 뒤에 있잖아요. 얘는 결국 회귀예요. 근데 분류를 수행하게 해주는 회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회귀식의 구조, 골격 자체는 그대로 가져갑니다. 우변 지금 똑같이 돼 있잖아요. 근데 좌변만 뭘로 바꾼다? 그냥 y가 아니라 로그 오즈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즈를 정의한 거예요. 승산이 로지스틱 회귀식에 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로그 승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승산을 정의해 드린 겁니다.
즉 우리가 분류라는 거는 기다 아니다 하잖아요. 방금 전 요것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타 통신사로 이탈하는 것을 사건의 기준으로 삼을 때, 타 통신사 이탈을 사건의 기준으로 삼을 때 P가 이탈할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탈에 대한 승산은 어떻게 표현 가능해요? 1마 P분의 P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좀 칠판을 쓸게요. 승산을 열심히 우리가 미리 살펴본 이유는 그것이 로지스틱 회귀식의 좌변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변에 로그 승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승산을 먼저 정의한 거고요. 자, 우리가 이탈한다를 사건의 초점으로 두고 보자면은 이탈할 확률을 P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요. P, probability를 따서. 자, 그러면은 승산은 P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이탈하지 않을 확률, 즉 1-P분의 이탈할 확률, P가 바로 이탈에 대한 오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즈를 뭐라고도 표현한다? 1마 P분의 P로도 표현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안고 간 채 다음 슬라이드로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오늘 오즈, 승산이라는 개념을 새로 본 이유는 결국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잘 정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승산이 어디 등장하느냐? 바로 이 로지스틱 회귀식 좌변에 등장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분홍 박스에서 보고 계신 게 바로 로지스틱 회귀의 일반 꼴 식입니다. 좌변 보시겠어요? 로그 괄호치고 오즈라고 돼 있죠? 오즈가 승산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식의 좌변은 등식의 좌변은 로그 승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승산을 어떻게 정의했죠? 안 일어날 확률분의 일어날 확률이었죠. 즉 로그 오즈라는 거는 뭐나 진배 없다. 좀 이따가 애니메이션으로 띄워드리겠지만 로그 오즈라는 건 로그 1마 P분의 P. 여기서 P는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좌변을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변은 우리 뭐예요? 로지스틱 회귀는 결국 분류를 수행하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회귀거든. 이름부터 회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변은 회귀식의 그것 그대로 쓴다라는 겁니다. 아하, 세타 0, 세타 1 x1, 세타 2 x2 이렇게 상수항 더하기 개수 곱하기 변수꼴을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지스틱 회귀식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차피 거기서 거기 의미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승산은 1와 P분의 P라고 그래서 이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사실 관심 가지는 건 뭐겠어요? P값 아니겠습니까? P값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확률을 의미하고 여기서는 결국 어떤 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을 의미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내가 1클래스로 분류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면은 이 P라는 거는 1클래스로 분류될 확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확률, 그 P값이 0.5보다 크다면 아 얘네 1클래스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P값이 0.5보다 낮다면 얘네 1클래스 말고 0클래스 가겠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P가 0.5 우 아래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식으로부터 뭐를 얻고 싶어 하냐? P값 그 자체를 얻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식을 좀 변형해 볼게요. 우리가 가장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건 이 P값을 얻기 위해선 이 복잡 단단한 로그부터 벗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로그를 벗기기 위해서 양변에 2의 승수를 취해주겠습니다. 그 자연상수 알파벳 2 얘기하는 겁니다. 양변에 2승 때리면 로그 사라지고 우변은 2의 전체 승이 되겠습니다. 회귀식 승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도 P값을 쉽게 얻기 위해서는 양변, 분모, 분자를 뒤집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좌변의 분모, 분자를 뒤집으면 즉 여기에다가 전체 어이구 잘못 눌렀네. 전체분의 1, 전체분의 1 이렇게 때리면 좌변의 경우에는 어떻게 변한다? P분의 1마 P가 되고 얘는 곧 P분의 1 빼기 1이 될 겁니다. 우변은 우리가 음의 승수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이렇게 식이 바뀔 겁니다. P분의 1 빼기 1은
2의 마이너스 전체승이 될 거고요. 자, 일단 1, 거추장스러운 마이너스 1은 이항시킬 수 있겠고요. 이항시킨 다음에 다시 또 뒤집으면 우리가 바로 P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항시키고 뒤집으니까 1 더하기 2 마이너스 승수 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할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 P의 범위가 어디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이 우변, 제가 지금 밑줄을 좀 치겠습니다.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얘의 범위는 사실상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그냥 모든 실수, R 집합 전체가 다 가능한 범위지요. 모든 실수가 가능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의 마이너스 몇 승을 할 때 그 몇 승, 제가 지금 위에 밑줄 친 거랑 아래 밑줄 친 거랑 똑같잖아요.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이라는 건데 만약에 얘가 제가 밑줄 친 값이 마이너스 무한일 정도로 아주 작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P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무한이다 라고 한다면 P는 1 더하기 2의 무한.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이니까. 분의 1이 되겠고 이 말인즉슨 분모가 겁나 큰데 분자가 1이에요. 즉 P가 0, 양수긴 하지만 0에 아주 가깝다라는 거죠. 즉 P가 0부터 몇 가지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이제는 무한, 즉 밑줄 친 게 무한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바꿔서 얘기할게요. 이제는 이 밑줄 친 부분, 회귀식의 우변이 무한에 가까워진다. 굉장히 큰 값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P 전체 값은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무한 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2의 마이너스 무한이 사실상 0이나 다름없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양수긴 하지만 거의 0에 가깝지요. 즉 P 값은 1에 아주 가깝게 된다. 1을 넘을 순 없지만 1에 아주 가깝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결국 P의 범위가 0에서 1이라는 걸 보장할 수가 있지요.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이 회귀식의 우변을 그대로 분류에 적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이 동글뱅이 친 게 값이 0에서 1 사이로 똑 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어떤 값을 다 가질 수 있는데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정작 얻고자 하는 거는 0에서 1 사이의 칼 같은 확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회귀 접근으로는 분류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뭐 한 거야? 일반적인 회귀식으로부터 변형만 조금 했더니 0부터 1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P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우리가 괜히 폼 날려고 로그 오즈 이꼴 이렇게 정의한 게 아니라 실제로 P가 0에서 1일 때 이 범위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좌변을 로그 오즈로 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회귀식의 꼴을 가지고 P값, 확률값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 확률이 0.5보다 높으면은 우리가 클래스가 1로 분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승산으로 정의하는 로지스틱 회귀식이다라는 겁니다. 아하, 이 식의 계산 결과 P가 2분의 1보다 넘는다면 우리는 얘 클래스 1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다라는 거. 우리 이제 로지스틱 회귀식 정의를 완벽히 숙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로지스틱 회귀를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선형 회귀를 scikit-learn을 이용해서 했던 것처럼 거의 판박이, 거의 똑같은 코드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회귀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 프레임을 불러오는 게 우선이겠죠. 참고로 여러분 직접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텔레콤 로지스틱.csv 첨부해드린 거 요거 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잠시만요. 예, 지금 보고 계신 것과 같이 생겼거든요. 나이 얼마인지, 센터에 전화 얼마나 걸었는지, 평균적으로 몇 천 원 한 달에 요금을 내는지, 그리고 제가 이 테크놀로지, 캐리어를 뭐 쓰는지는 더미 변수화를 해드렸습니다. 2G를 쓴다면 1000, 3G를 쓴다면 0100 이런 식으로 더미 변수화가 되어 있고요. 자, 마지막이 중요하겠죠. leave, 떠날 거라면은 yes, 안 떠난다면 no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탈이 yes, 유지가 no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냐? 일단 x, y를 분리하는 게 먼저겠죠. 회귀에서도 종속 변수 분리가 중요했잖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x는 나머지 모든 변수들, y는 유일한 한 변수, live죠. 그래서 live만 y, live를 제외한 모든 건 x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live 할지 말지를 예측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걸 투입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만드는데 인풋부터 fit, 프린트까지 거의 선형 회귀 판박이입니다. 뭐가 다르냐?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바뀌었다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정말 똑같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이 임포트한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LR이라는 명칭의 공장을 만들어 줄 건데 얘도 리니어 리그레션 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파라미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식의 구조는 유일하니까. 데이터셋이 주어진다면 이 식의 구조는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파라미터 같은 거, K가 얼마 이런 걸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LR 공장을 차려놓고 fit을 하겠습니다. X와 Y를 각각 넣음으로써 그러면 이 회귀식의 개수를 얻기 위해선 코에프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 이 회귀식의 상수항을 얻기 위해선 절편 역할을 하는 인터셉트를 호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작성하잖아요. 코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사소한 순서만 바꿨습니다. 이런 임포트하는 순서만 좀 예쁘장하게 바꿨을 뿐이지 왼쪽 코드랑 오른쪽 코드 똑같거든요. 얘를 그대로 실행하면 무엇이 일어나느냐? 자, 몇몇 워닝들, 참고 사항들은 무시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요렇게 제가 캡처해드린 것과 거의 동일한 개수와 상수항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자, 결국 우리가 위쪽에 보이는 이 분홍색 박스 안에 보이는 로지스틱 회귀식의 모든 세타 개수를 다 얻은 겁니다. 세타 제로 상수항은 뭡니까? 동글뱅이 친 요 상수항은 여기 인터셉트의 출력 결과물이 되겠고요. 세타 1부터는 우리가 뭐를 보면 되겠습니까? 이 위에 놈을 보면 되죠. 세타 1은 1.89 점점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2마 03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의미하는 거 알고 계시죠? 세타2는 1.4 곱하기 10의 0승이니까 그냥 1.4. 이렇게 계속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 우리가 미지의 고객을 대상으로 이 회귀식의 값을 넣음으로써 이탈할지 말지 이론적으로 판별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결국 궁금한 건 열심히 회귀식을 만들었을 때 미지의 고객 데이터를 투입해서 얘가 나갈지 말지 판단하는 거. 그게 사실 우리의 목표이자 제일 궁금했던 거잖아요.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실제 식을 만드는데 투입된 고객은 아니지만 미지의 고객 한 명이 있어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게요. 고객의 연령은 50살입니다. 그리고 4G LTE 고객이에요. 월 평균 통신비 8만 원, 80K 정도 내고요. 고객 센터에 한 번 전화 걸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고객 이탈할지 말지 회귀식에 실제로 값을 넣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필요 없는 건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변은 로그 오주죠? 즉, 로그 1마 P분의 P가 되겠고, 얘가 얼마가 된다? 세타 제로. 우리 상수항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826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올림은 적당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하기 세타1 XAG가 될 텐데, 세타1은 뭐다?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고려하면 0.0019 정도가 될까요? 0.0019면 10에 1승, 2승, 3승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곱하기 중요한 건 뭐다? A가 50세라고 나와 있죠. 50. 잘 보이게 괄호를 칠게요. 자, 그 다음에 다행인 건 뭐다? 2G, 3G, 5G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분은 4G 쓰니까. 자, 세타4는 밑줄 친 게 세타4가 되겠고요. X4G는 1이 될 테니까 결국 그냥 더하면 되겠습니다. 더하기 0.716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71585 점점점이니까 716 정도로 우리가 카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타6X 콜즈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세타6는 여기 있고요. X 콜즈는 콜즈의 수가 1이죠. 즉 그냥 더하면 된다.
정도로 우리가 커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타 7 x 빌인데 세타 7은 일단 음수군요. 정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x 빌이니까 8만 원, 80K를 곱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 우변의 값은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상 울프람 알파를 채택해 보도록 할게요. 울프람 알파를 이용해서 우변의 값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드리죠. 자,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계산기를 쓰든 상관없지만 저는 여기서 어차피 뭐 2의 몇 승 이런 것도 계산해야 되니까 편의상 울프람 알파를 채택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어떤 계산기도 괜찮습니다. 자, 마이너스 0.826 더하기 0.0019 곱하기 50 더하기 0.716 더하기 0.7153 빼기 0.0654 곱하기 80의 결과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나와 있지만 마이너스 4.53 정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조금 간단하게 축약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이너스 4.53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여기서 P의 정체를 간파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P를 정확히 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P를 정확히 구해보긴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궁금한 건 이거 아닙니까? 입니까? 아니면 P가 2분의 1 미만입니까? 가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 자, 그런데 P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그 1마 P분의 P가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로그 1마 P분의 P가 있는데 P가 2분의 1보다 커요.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1보다 작겠죠. P가 1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분모는 2분의 1보다 작을 거고 분자는 2분의 1보다 클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 동글뱅이 친 괄호 전체 값이 1보다 커진다라는 거죠. 자, 로그의 진수가 1보다 커요. 그러면은 전체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겠죠. 즉, 뭐다? 로그 오즈가 양수다. 와, P가 2분의 1보다 크다는 사실 동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논법으로 로그 오즈가 음수다라는 거랑 P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건 동치라는 거죠. 자, 근데 로그 오즈 얼마예요? 마이너스 4.53 음수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즉 뭐다? P는 2분의 1보다 작을 거라는 거 우리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 뭐다? 이탈하냐 마냐이고 실제로 이렇게 계산할 때 오즈의 기준도 이탈하냐거든요. 이탈 예스. 즉 오즈라는 거는 이탈할 승산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다? 이탈할 승산에 대해서 계산했을 때 이탈할 확률, 즉 P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거 우리가 알았잖아. 그러면 얘는 이탈 안 하고 유지한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이론적으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P값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고. 불필요한 건 지울게요. 자, P가 이탈할 확률이라고 했을 때 로그 1마 P분의 P가 마이너스 4.53이다 라는 말인 즉슨 양변에 2승 때리면 이라는 거고요. 양변에 역수 취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1 넘기면 이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P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양변에 역수 취하면 되겠죠. P 값은 1 더하기 2의 4.53. 을 역수 취한 거겠죠. 그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 알고 있습니다. 0.01 정도라는 것. 즉, P가 2분의 1보다 아주 작다. 이 고객은 이탈할 확률이 0.01에 불과하니까 유지될 거다라는 결론에 우린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숨가쁘게 분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 10주차 수업에서 다시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